네 번째 세션은 얽힌 존재들이 함께 나아가는 지구법학이라는 제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구법학을 이제 10년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리고 굉장히 다각도로 봤죠. 예, 국내였다가 해외였다가 지구와 사람 내지 지구법학회였다가 또 다른 단체였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장에 또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 기반의 실천, 청년 세대와 기후 운동, 환경 운동의 지평을 확장, 그다음에 동물권 운동에서의 지구법학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각 지금 4가지 발표가 일단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 발표를 들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 마련되어 있는 의자를 놓고서 집담회, 저는 만담회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던 이제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뭐 저희 이제 다 알고 있는 김영준 변호사님인데요. 여기 프로그램북 보시면은 법 예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발표인 지역 사회에서 시작하는 자연의 권리라는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바로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막 스스로 범예술가라는 호칭을 써보긴 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거 갖다 자기 타이틀로 한 거 처음이어서 좀 되게 떨리긴 하네요, 그렇죠? 떨리긴 하는데 하여튼 네, 예술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어떻게 왜 그럼 그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범예술가인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엔 법에는 그렇게 2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구속력. 굉장히 진중 선생님 가셨네요. 그러니까 뭔가 법이 엄청나게 나한테 막 폭력적이었다라는 건 법의 구속력과 동시에 법은 사회적 합의의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 2가지 측면이 법을 갖다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법에는 크게 입법과 사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법의 측면 이 좀 구속력의 측면이 강하고 입법이 사회적 합의의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은 뭐 이렇게 막 명확성을 추구하는 그런 건데 입법은 제 생각에 입법은 마음을 함께 모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가는 것. 여기서는 사법과는 굉장히 다르게 그런 연결성과 창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런 측면이 그래서 아까 뭔가 저희가 선한 법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런 포커싱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자연의 권리라는 태제가 새로운 것이고 이런 마음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저는 이렇게 근대를 넘어서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비근대, unmoder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근대를 넘어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는 이런 명확성, 논리, 이성을 추구한다면은 비근대는 아까 얘기했던 연결성과 창조성, 그래서 느낌과 통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굳이 표현하면 비근대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화이트헤드 관념의 모험.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보다 명제가 흥미로운 것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명제의 중요성이 그것의 흥미로움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참이다. 명제를 오로지 논리학자에 의한 이론적 고찰에 맡겨둠으로써 일어나는 혼란보다 더 전문 과학의 위험을 잘 예시하는 것도 없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화이트헤드 같은 이런 식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유 방식, 근대성을 넘어서는 사유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오늘날 이런 게. 근데 이게 비근대가 우리한테 있죠. 우리는 비근대를 살죠, 우리가. 그죠? 그 일상도 그런데 저희 일상에는 저희는 전통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이제 문화를 갖다 예악이라고 그랬죠. 예악이 이제 예와 악이라는 예가 규범성이고 악이 바로
resonance, 공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성과 공명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규범성과 창조성, 연결성이 항상 함께 있다. 해서 논어 구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흥엇이 이버의 성어학. 처음에는 이렇게 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 뵀죠, 제가 목사님 오늘 그죠? 처음 뵈면 이렇게 뭔가 설레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좀 만나다 보면은 이제 함께하는 자율성이라는 함께하는 자율적 규범성이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나중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레저넌스 우리가 저희는 그런 관계인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창조적 연결성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근데 그게 약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쭉 함께하는 자율적 규범성이 쌓이면은 이런 연결적 창조성이라는 것이 생긴다. 저는 오늘 막 발표들을 들으면서 막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이제 상당히 저희가 많이 쌓였구나라는 또 10주년이라는 느낌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저희가 공부했던 책 중에서 그런 세계관과 생태학, World Views and 그 책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이제 뚜에이밍이 했던 얘기는 Spirituality of the Matter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의 영성을 얘기했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연결은 이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종교 혹은 영성을 그냥 쉽게 연결감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개념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일상적 삶과 연결하는 그래서 이런 연결성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약간 제 생각. 그래서 법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법이 여기 있으면은 법으로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법이 이렇게 나아가는 게 있는 거.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법이라는 것을 제도화하고 그거를 일상으로 가져오는 것이 제 생각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거 화이트헤드 또 갖고 왔는데 모든 분석은 하나의 궁극적 요소를 빠뜨리기 십상인데 그것은 mode of togetherness. mode를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togetherness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주 이야기도 그냥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혹시 그럼 한 분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예, 우주의 생성은 친교로서 조직화된다.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계는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태초에 입자들이 분출되던 바로 그 순간에 전체 우주 안에서 모든 입자들이 다른 입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후 미래의 어떤 순간에도 우주에 있는 존재들이 분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하나의 입자에 있어서 고립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은하에서도 역시 은하들 간의 관계는 확실히 존재하는 사실이다. 모든 은하는 우주에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래서 한 은하의 운명이 우주에 있는 다른 은하들에 미치지 않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다른 존재들이 없을 때 그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게 다음 장 넘어가면은 이것도 화이트헤드에서 제가 화이트헤드 많이 갖고 왔는데 affective tone 그걸 정감적 색조라고 번역했는데 affective tone 저도 옛날에 여기 발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뭔가 또 오늘도 발표 몇 분 들었고 근데 많은 그런 내용보다는 정감적 색조가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남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감적 색조가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그 새로운 어펙티브 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예술이겠죠. 뭔가 그런 새로운 어펙티브 톤을 만드는 하여튼 뭔가 그런 것들 위해서 이제 모든 인식이 생긴다. 그래서 그 위에서 화이트헤드 개념에 의하면은 actual entity, actual occasion,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create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역이 뭐냐면은 그런 정감적 색조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색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지역색. 여기 나왔던 많은 얘기들이 보면은 특히 선주민 얘기 그런 게 다 그런 지역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지역색이 굉장히 없어졌죠, 많이 지금 세상에서.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가져올 수 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써본 건데 지역은 그래서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시대에 몸이 굉장히 중요한데 몸이 생태적으로 속한 즉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직접적 혹은 국소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며
동시에 물리적 느낌, physical feeling이 생기는 공간이다 하면서 그 바이오리전, 아까 바이오리전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리전도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그 한번 가져. 이거 좀 긴데 한 분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 지역의 핵심적 측면은 자연 시스템을 중시하는 것이다. 자연 시스템은 육체적 역량 섭취의 대상이자 우리의 영혼에 자양분을 제공해주는 은유의 총체이다. 자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자율, 자기 규율이다. 무정부주의란 통제 불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 지역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에 자극받는 지역 공동체는 그곳의 식물과 토착 동물들을 있는 그대로 두기 위해서 그 지역의 자연적 과정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개인 혹은 공동체의 행동에 관해 결정한다. 지역을 돌본다는 것은 착취를 삼가는 것이다. 생태 지역의 의미를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는 영혼이다. 생태 지역의 영혼에 관해서는 단 한 가지의 종교적 의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 불교, 아메리카 선주민의 풍습 또는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심층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얘기되는 거죠. 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몸, 자연 시스템, 그다음에 자율, 자기 규율. 이게 진정한 자유죠. 뭔가 부과된 자유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함께하고 사랑하고 그런 자기 규율, 그다음에 영혼.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연의 권리를 이 땅에 입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말하는 심층 생태학적 인식이 위에서 말한 연결감, 영성 종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 선주민이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 대지에 대한 감각, 이것이 파차마마, 부엔비빌, 그다음에 좋은 삶 등으로 개념화됐고 이 개념이 규범화되어 다양한 법 영역에서 입법화돼. 그래서 아까 세계 지도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쫙 해가지고 막 색색깔로 나왔죠, 그죠? 색색깔 나왔지만은 저는 역시 그 ordinance 조례가 제일 많았죠. 거기서도 보면.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건 지역성을 다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법예술가가 이제 뭔지 드디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연결감을 느낀 연결감을 개념화한 뒤에 이걸 입법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예술가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례를 하나 가져오고 싶은데 순천시 아까도 순천시 흑두름이 나왔는데 순천시가 이제 그 작년 7월에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뭐 생태문명 도시 다음 장, 그다음에 뭐 생태문명 교육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조례 안에 넣고 아마 흑두름이 이것도 그 조례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7월에 바로 만들자마자 바로 조직 개편해가지고 전략기획부 기획과에 이제 생태문화팀을 만들고 이 팀에서 순천 에코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모여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펀딩을 다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 정식 개교할 그럴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조례로 모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여기 생태 문명은 또 다시 화이트헤드에서부터 갖고 온 거.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렇게 연결감, mode of togetherness를 바탕으로 이제 에코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이런 입법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일상적 삶까지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법 예술입니다. 네. 다음. 근데 이게 법에도 있어요. 법에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 11조 2항에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원칙인데 보충성의 원칙이 뭐냐면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거의 처리하기 어려운 것만 광역자치단체, 거의 처리하기 어려운 것만 법률로 했다라는 원칙이 돼 있고 당연한 거죠. 내 일을 내가 잘하는 거지 지역사회가 잘하는 거지 국가에서 뭔가 순천시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조 2항에 있고
그래서 조례가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그리고 이것이 그 저희가 이제 박태현 교수님 말고 최태현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계신 교수님인데 최태현 교수님도 보면은 이제 이게 논문 제목이 땅과 사람의 관계로서 주민주권 개념과 제도 모색 해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그 지구를 위한 법학책이 인용돼 있더라고요. 논문에도 보는데 보면은 이제 주민 개념은 국민 개념과 달라서 거주할 주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dwell 혹은 wohnen, 그러니까 바다음에 하이데거를 좀 가져왔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있어서 이 거주한다는 것을 보살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여기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면서 주민 개념에 이제 땅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 그 지구법학회 그 책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긴데 제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거주함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고대 작세너 또는 고트어에 머물러 있음, 즉 체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트어는 이런 머물러 있음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보다 명확히 말하고 있다. 평화로이 있음, 평화롭게 됨, 평화 속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평화라는 낱말은 자유로움을 의미하는데 해악과 위협으로부터의 보호함, 즉 무엇으로부터 보호함을, 즉 보살핌을 의미한다. 자유롭게 함은 본래 보살핌을 의미한다. 보살핌 자체는 우리가 보살핌 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해악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존립하는 것이다. 본래적인 보살핌이란 긍정적인 어떤 것이며 거주함의 근본 특성은 이런 보살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지역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치입법이 가능한 단위고 현실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문재인 정권 때 헌법 개정을 하려다 못했죠. 못하면서 이것이 이제 개별법으로 제정됐는데 여기 보면 주민 발의가 가능합니다. 법률은 게 안 되죠. 이번에 이런 뭔가 법률도 이렇게 발의가 될 수 있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됐는데 하여튼 조례는 이렇게 주민 발의가 가능하고 아까 또 얘기한 주민은 거주한다. 생태적 삶, 돌보는 삶에 되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연결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종교, 연결감, 개념화, 제도, 일상적 삶 이런 틀이 완성될 수 있는 곳이 지역이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자연의 권리를 할 수 있냐? 자연의 권리는 우리 속 얘기 나왔지만은 이제 뭐 하여튼 그 연결감을 개념화해서 입법화했다. 마음모하는 과정이고 뭐 공명이고. 그래서 근데 이거 갖다 대전 제가 사는 곳이 대전이거든요. 제가 5년째 살고 있는데 대전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 대전하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대전? 성심당. 빵을 사왔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계룡산. 맞습니다. 계룡산.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래서 딴 얘기인데 제가 서울에 살다 대전에 간 것도 뭔가 대안 주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여기 서울이 도읍이 될 때 북한산이랑 계룡산 두 산이 예쁜 산이어가지고 둘 중에 뭐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면으로 그 자연의 그런 예쁨, 생산성이 있는 하여튼.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전을 과학도시라고 얘기해요. 과학. 대덕 연구단지 때문인지 몰라도 과학도시 뭐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제가 전 법학 생태학 철학을 했는데 생태학 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이분인데 유진 오덤이라는 유명한 생태학자인데 그분의 그 생태학 책의 그 부제가 이겁니다. A Bridge Between Science and Society. 과학과 사회의 다리가 바로 생태라는 거예요. 생태. 과학적인 것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을 연결하는 것. 그래서 저는 약간 대전을 과학도시에서 생태도시로 이렇게 한번 이게 꿈이죠, 꿈. 토마스 벨가 얘기하는 꿈을 갖다 한번 이렇게 꿔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했던 게 최정호 교수님 보여주셨던 자연의 권리 생태 컬리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자연의 권리라는 주제로 법과 예술이 만나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번의 강의 두 분도 모시고 그다음에 5명의 시각 예술가 2명의 음악 하시는 예술가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작품 만들어서 공연하고 전시하고 아까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요게 겁니다. 잠깐만 보여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음악가 2분이고 이제 여기
예, 전시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시민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작품들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뭐 이게 그냥 간단한 여기 시각 예술 5명, 그다음에 음악 예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제가 이거 저의 또 꿈인 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전 대한대학 포럼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자연의 권리 같은 건 생태법학과에서 생태학, 철학, 법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민주적 혁신과에서 이런 걸 하고 뭐 제도 경제학과, 통합 돌봄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계속 발전해 보고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꿈꾸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민주적 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시민의회라는 건데, 그래서 뭐 이게 진희종 제주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민회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추출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론화위원회라고 저희가 사실 됐던 게 이런 모티브를 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그걸 깊이 있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그래서 참여민주주의가 시위 같은 거고, 결사체민주주의가 저희처럼 이렇게 뭔가 그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근데 수기민주주의는 거기서 깊이 있게 저희가 오랫동안 그것도 저희가 하긴 하는 거, 하여튼 뭔가 생각하고 뭔가 하는 것, 그런 것이 수기민주주의인데, 그래서 그 벨기에, 뭐 아이슬란드, 하여튼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제 시민회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deliberative tur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같이 연계 삼은.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뭐 이런 게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래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지역에서 이것도 조례로 만들면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 충분히 지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래서 자연의 권리도 이런 주제로 하고, 기후 변화도 하고, 통합 돌봄 이런 걸 다 이런 주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있으면 좋겠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또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철학, 제도, 경제를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제도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그 오스트롬 교수 있잖아요. 오스트롬 교수가 신제도 제도 경제 여러 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펀딩을 할 수 있는, 지역적 펀딩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제도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은 그 경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화폐 금융 같은 것이 가장 제도적인 측면이거든요. 합의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음 슬라이드. 그걸 또 전국 네트워크도 함께하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시작한 자연의 권리는 이렇게 그 SDG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측면이고, 이 얽혀 있는 문제들의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이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소통을 통해서 그런 법예술, 그러니까 입법화를 하는 것이 자연의 권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과학적, 생태학적으로 얽혀 있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꿈꾸고 해보고 싶은 거고, 같이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겁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것도 한번. 스피노자의 정치론. 나는 자연의 권리를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따르는 자연의 법칙이나 규칙, 즉 자연의 힘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자연 전체의 권리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모든 개체의 자연적 권리는 그 힘이 미치는 데까지 확장된다. 예, 제가 스피노자를 읽다 보니까는 이렇게 자연의 권리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피노자 이런 얘기도 했구나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자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쓰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뭐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사회적 삶은 결국 소통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소통, 그래서 진정한 사회적 삶 모두는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정한 소통의 수용자라면 경험이 확대되고 변화된다.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공유하는 것이며, 빈약하게든 충분하게든 그렇게 한다면 자기 자신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 자신 또한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아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화이트헤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제 머리가 백발이 되는 기분이 조금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은 감각을 또 전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청년기후 긴급행동 대표이신 강은빈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제목은 석탄발전소 너머의 세계짓기입니다. 인간 너머라는 표현을 우리가 되게 자주 쓰고 있는데 이제 석탄 발전소 너머라는 말 자체가 또 굉장한 맥락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서 발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션 중간에 와가지고 오늘 열심히 또 공부하다가 또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또 잡게 된 청년기후 긴급행동의 강은빈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목을 제가 짓기 전에 먼저 그 섭외 연락 받으면서 받았던 테마가 너무 좋았어요. 얽힌 존재들이 함께 나아가는 지구 법학이라는 말 자체가 이 자리에서 저도 참여를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또 많이 얽히기를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기후 긴급행동이라는 기후운동 단체에서 이제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수아님, 영관님, 또 도현님, 그리고 주님 이렇게 멤버분들도 같이 공부하고 교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0년부터 이제 활동을 청년기후 긴급행동이라는 단체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여드리는 제가 손으로 이제 보여드린 여기가 제가 오늘 발표로 좀 주로 말씀드릴 법정 투쟁 기후불복종 재판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구와 사람과 또 이제 긴밀한 인연이 있는 김보미 변호사님이나 또 박태현 교수님이나 다양한 분들께서 저희의 변호인단으로 협력과 연대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지구법학과 이렇게 얽히게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따가도 계속 틈틈이 말씀드릴 거지만 저희가 해외에 석탄 발전소를 수출하는 걸 이제 반대하면서 법정 투쟁을 했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도 석탄 발전소가 마찬가지로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원도 삼척에 있는 발전소 현장인데 여기서도 몇 분께서 지구와 사람의 또 영덕님이나 다양한 분들께서 현장 답사도 봄에 같이 오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넘겨주세요. 네, 최후의 전환이라는 책은 박태현 교수님이랑 김영준, 제가 앞서서 이제 발제해주신 김영준님께서 같이 번역하신 책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재판 투쟁을 이제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질문도 많이 생기고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때 저희가 최후의 전환이라는 책을 영준님이랑 함께 읽었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정말 많은 그 배움을 얻고 또 학습이 됐지만 제가 가장 많이 그 책 중에서도 인용하는 구절이 있고 또 실제로 저희 단체의 좀 성격을 많이 딱 여실히 드러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이크를 전달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뒤에 여유가 있으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집단 투쟁에서 체포당하거나 제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기존 법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커머너들 사이에서는 강한 공동체 연대가 발전했다. 이러한 연대는 21세기에 요구되는 경제적 인간에서 생태적 인간으로의 전환을 도왔다. 사실 오늘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연결이고 관계 그리고 또 의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기후위기를 제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정말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좀 세상을 문제를 보더라도 관찰자의 시선 그리고 저와 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약간 뭐가 옳고 뭐가 문제고 이런 거에 더 발달이 돼 있는 학생이었던 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의 습에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6년 차 기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6년 동안 다양한 멤버들과 또 다양한 사건들 관계들 속에서는 함께 의존하거나 또 연루되거나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어떤 감각들을 좀 실질적으로 이런 현장에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저도 이런 제가 그런 여기는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 근대적인 인간에서 조금이나마 제가 생태적인 인간으로 전환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기후 위기라는 좀 분명한 현실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저의 삶에서도 변화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선 저희가 단체가 이제 운영이 됐지만 그 다양한 이제 활동들과 캠페인과 뭐 작업들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 좀 여러분께 중점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불복종 재판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 작업을 이제 하게 됐던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던 계기가 2020년에 저희가 이제 1년차 단체였을 때 한창 좀 기후 영역에서 많이 좀 얘기됐던 다양한 환경단체나 기후단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한국 정부가 해외에 석탄 발전 투자를 하지 마라, 철회를 해라 이런 검토를 하고 있던 단계였어서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것도 정부가 좀 받아들이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기후 비상 결의안 같은 거를 통과시키는 과정 중에서 동시에 정부에서는 이제 석탄 발전소 수출하는 사업을 승인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후위기라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의 관성을 의존하게 되고 그 경로에 계속 따라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후위기에서 의사결정들이나 또는 뭔가 이전에 당연했더라도 이제부터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 또는 철회해야 되는 것들 그 힘이 되게 중요할 텐데 그게 그냥 사실적으로 인정하거나 문제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되게 직접적인 좀 개입과 연루와 또 다양한 목소리들 또 저희처럼 좀 뾰족한 목소리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2020년대 이제 활동할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였고요. 다행히도 현장에 이제 특파원으로 가 계신 기자님들, 그러니까 베트남에 저희가 이제 주로 그 메인으로 봤던 케이스는 베트남의 한국 정부와 이제 공적 금융기관이 이제 재정을 투입하고 두산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건설사로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철회됐으면 좋겠다 검토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지만 그게 이제 좀 이슈화가 되면서 실제 베트남 현지의 좀 사정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많이 느꼈던 감정은 지구라는 게 한계고 한국이라는 국가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탈석탄이라는 공감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는 석탄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이유로 경제 수출 전략으로 이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정부 안에서도 기후 영역에 있는 뭐 장관들이나 정부가 이제 기후 정상회의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기후 선진국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경제 장관들 부처들 안에서는 석탄 발전 수출하겠다 이렇게 쪼갈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구 전체에서 이웃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곳에 우리나라가 뭔가를 허용해주고 허가해주는 게 미치는 영향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그냥 그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발전소가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언론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면서 높은 좀 책임감과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아까 이제 영주님께서 예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고도의 예술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산중공업이 2021년 초에 이제 분당에 이제 엄청 큰 백화점 같이 큰 신사옥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두산 로고에 두산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다라는 홍보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외 석탄 발전 수출에 참여하고 이제 돈을 버는 모습들을 좀 문제 제기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결국에는 석탄 발전소가 수출이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추진이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돈을 버는 기업과 깊이 연루되고자 저희가 말걸기의 작업으로서 직접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 상반기에 재판 전체 한 4년여간의 재판 투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되게 좀 일목요연하게 되는 공유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우선은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원래는 이제 약식 명령으로 집행시법 위반 그리고 재물손괴죄 건으로 이제 500만 원의 벌금이 나왔고 원래 약식 명령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내고 재판이 굳이 필요 없는 너무나 자명한
범죄라고 여겨지고 500만 원을 내라라고 이제 통지서가 날라왔지만 저희는 이 재판을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주어졌을 때 그걸 활용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또 이어져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는 좀 오히려 좀 더 능동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법정이라는 공간을 좀 저희가 활용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법정 투쟁을 시작을 했었는데 요 과정 속에서 그 지구와 사람에서 소속돼 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단법인 선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저희 변호인단으로 붙게 됐었는데 그때 이렇게 기여해주신 강금실님께서도 깊이 감사 인사를 저 오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에 이제 재판을 좀 치를 수 있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사 재판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형사랑 별개로 본인들의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하면서 이 앞서 보여드린 그 녹색 스프레이 칠로 인해서 1,8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한 거죠, 두산이. 그래서 저희가 형사뿐만 아니라 이제 민사 재판으로도 연루가 되어서 이 기후불복종 운동이 민형사 양 측면에서 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가 좀 더 늦게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두산의 그 소가 무효가 돼가지고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중간이 끝이 났고 형사 같은 경우는 1심, 2심에서 검사가 구형했던 것처럼 500만 원이 인정이 됐다가 대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무죄가 이제 판결이 나면서 좀 뒤집어진 케이스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저기 앞에 보이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소수의 멤버들이 집적 변동을 하고 이제 재판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치르게 되면서 이 두산 저희가 이제 딱 그 게릴라전을 하듯이 소수의 멤버들이 급작스럽게 이제 활동을 했었던 공간에 다시 1년 후에 찾아가서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청년교육 김포행동의 운동이나 또 어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들에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이 공간을 다시 전유를 했었었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그래도 가야 되지 않나. 앞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현행법은 회사 앞에 설치된 조형물과 같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는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의 터전인 지구 생태계를 보살피는 데에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착취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굴러가는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물과 공기와 땅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들과 연결된 지구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 질서 또한 지구 자연의 생태적 질서에 부합하기를 원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를 재판 운동을 이제 쭉 시작을 했었었고요. 저희가 재판을 치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이랑 이제 민사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를 당한 거잖아요. 사실 그게 기업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을 주거나 좀 압력을 줘서 활동가들이 좀 피해를 겪도록 또는 부담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민사로 연루된 부분들을 법인 두산중공업이 자연인 은빈과 청년의 고소인이 됨으로써 현행 법질서 안에서 청년기후 긴급행동이 두산중공업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이 목소리를 표현하고 또 우리 사회에 계속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장으로서 삼았을 때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능동적인 기회나 또 어떤 하나의 깊은 관계 맺음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후 위기라는 문제 의식은 이제 사실 요즘은 너무나도 그 자명해서 뭐 데이터를 굳이 들이밀지 않아도 너무 다들 공감하는 문제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는 이미 그 뿌리 깊은 이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낮은 기대와 좀 그 시니컬함, 그 비관들이 오히려 저는 더 우리가 특히나 활동가로서 더 많이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후위기가 심각한 만큼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나 우리가 변화의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비춰주기보다는 서로 이제 계속 그러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을 이제 그 재물손괴죄 이제 무죄가 나고 결과적으로는 벌금형이 이제 500만 원에서 250으로 줄고 집행유예로 좀 이례적인 사례라고 들었는데 벌금형 집행유예로 결국에는 이제 민사도 소송 비용을 이제 배상을 안 해주게 되었고 형사도 벌금을 이제 안 내주게 되면서 변호인단 분들이랑 또 저희 활동가 분들이 승소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이익에 이제 위협을 가하고 기업이 당연시하게 좀 정부와 함께 강행해온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거나 체념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계속 사건을 만들고 다른 목소리를 균열을 내면서 또는 기업이 통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목소리 내는 운동들을 저희도 이제 할 수 있게 됐었고요. 이제 그런 사례로 이 재판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재판을 이제 4년 동안 치르고 이제 마무리를 올해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종결 성명을 이제 내면서 저희가 느꼈던 이제 법정 투쟁을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갖고 왔는데 제가 하단 부분을 읽기보다는 마이크를 넘길게요. 여기 그 하단 네, 마지막 문단만 읽어주세요. 영광입니다. 마지막 문단 아래 문.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은 보기 드문 벌금형 집행유예와 감형이라는 성과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벌인 치열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환송심 판결을 존중하며 수행하고자 합니다. 총 15번 이상 열린 재판을 통해 우리는 약식 명령에 불복하고 변론하고 진술하고 증언하고 판결문을 받아보고 분석하고 또다시 변론을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과 언론에 알리고 질문하고 설득하면서 우리의 행동의 의미를 복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이란 법률가만 다룰 수 있다거나 생명력을 잃은 원칙 체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무를 나타내는 사회적 표현으로서의 법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봄에 마무리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올해 종결했다는 게 안 믿겨질 정도로 아주 또 아득한 재판이 이제 종결되고도 계속 이제 촘촘하게 밀도 있게 또 현장 활동을 했다 보니까 읽어주시는 동안에 또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로웠지만 함께 또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결실도 결실이고 이제 어떻게 해서 뭐 기승전결의해서 이제 결론이 냈다 이것도 있지만 또 오늘 또 공유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이후의 과제들을 또 함께 저는 이제 변호인단 분들이 이렇게 법정 투쟁에서 협력해 주시는 방식 이외에도 저는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넘겨주세요. 네, 우선은 실질적인 승소를 이뤘다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우선 그 판결문을 이제 받아보게 되고 저희가 더 이상 불복하지 않고 이제 수용했던 어떤 그 판결문들인데요. 우선 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이 이를 인정할 직접 행동에 대한 피해를 증거가 없음에도 막연히 이 사건 조형물 논사인의 교체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두산이 본인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은 피해가 얼마 하며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기각이 됐다는 건 저희로서도 사실 엄청난 이렇게 감히 사실 기대하지 못하는 일이었는데요. 오히려 재판을 치르면서 현실이 너무 우리에게 적대적일 거다 또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되게 오만할 수도 있는 거다. 오히려 현실에 다양한 역동성과 변화들이 있고 실제 다 행위자들도 우리랑 동일한 뭐 기후 위기라는 현실이든 동시대의 어떤 감각이 없지 않을 텐데 우리가 뭔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거나 어떤 도전을 해야 될 때 지레 겁먹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좀 중점적으로 두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협력이나
또는 어떤 집중해야 되는 뭐 자원이든 시간이든 이런 것들을 잘 모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행유예로 판결이 됐었고요. 사실 저희는 벌금 내더라도 이 직접 행동을 우리 사회에 남기는 게 너무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사실 했었던 행동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너무 4년 동안 그 과정이 당연히 지난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배운 게 너무 많고 이렇게 지구 법학과도 얽힐 수 있는 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한테는 너무 유의미한 과정이었고요. 판결문에서도 피고인들은 기후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이 사건 조형물의 스프레이를 분사한 후 세척하였다. 여기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측면도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1심 그 발표문에는 제가 좀 더 친절하게 그 줄글로 저희 여정들을 좀 더 진솔하게 친절히 담아놨으니까요. 봐주시면 좋겠고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은 제가 이제 공유를 안 드렸지만 굉장히 가차 없으셨어요. 너네가 하는 행동들은 오히려 되게 괘씸하다는 뉘앙스가 이제 담길 정도로 판결문이 저희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도 2심 판결 받고 그만하자라고도까지 논의를 하다가 변호인단 분들이랑 저희 청년기후 긴급변호 멤버들이랑 논의를 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라는 이제 스테이지를 앞두고서 전략을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법원의 의견서를 좀 지구법의 관점에서 좀 제출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변호인단이 아니셨던 박태영 교수님께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됐었죠. 그래서 김보미 변호사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때 이제 냈던 그 의견서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인단 분들께서 직접 이제 박태환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셔서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계에 있고 이런 그러니까 의견서로 힘을 보태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때 너무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해주셔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견서를 받았는데 의견서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문 그 문서로 드린 거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핵심 에센스라고 생각하는 그 태연님의 의견서 내용들은 다 실어놨고, 여기는 제가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말씀드릴게요. 두산중공업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포함한 생명 공동체와 기후라는 공동선을 위험에 노출시키며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는 지구법 견지에서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금융보증 지원을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통해서 오히려 기업들의 이런 행위를 장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너무나 통쾌하게 저희가 이제 그 현행 법질서 안에서 변호인단 분들이 정말 논의해주고 변론해줄 수 있는 모든 어떤 재료들과 수단들을 가지고 얘기를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고도 이제 대법원 앞에서는 좀 더 창발적인 접근을 해보자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지구법 학자이신 태연님을 이제 문을 두드렸었는데, 그 어떤 저희의 좀 결핍을 확실히 좀 이렇게 보강을 해주시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의 직접 행동에 대해서는 기후 시스템 붕괴에 기여할 것이 확실한 행위를 멈추라는 피고인들의 의사표시적 행위는 자신의 자유와 장래 발전과 지구 공동선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저항적 의사표현 행위입니다. 라고 또 저희의 행동에 대한 옹호도 해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과정들 또한 법질서의 생태적인 전환 담론을 창출해 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벌금을 안 내게 됐고 또 활동가들이 이 과정에서 잘 견뎌냈고 버텨냈다, 이걸 넘어서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보미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그 조직 작업이 아마 이 자리에도 서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법조인 100분의 연대 소명을 이제 받아서 대법원 의견서를 낼 때 그냥 이 변호인단 분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그 법조인 분들이 이러한 지구법의
의거해서 이 직접 행동이 무죄다 또는 좀 더 기후 위기의 현실을 고려한 판결문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활동가들이 사실은 닿을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할 텐데 저희 변호인단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이 운동의 당사자성을 가지고서 열심히 조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대법원의 의견서가 제출이 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돼요. 그래서 그 전원합의체라는 게 저도 이제 그 변호사 분께 저희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됐어요 라는 얘기를 너무 기쁘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는데 다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대법원장이 새로 이제 취임을 하고 딱 10개의 사건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대법원에 들어오는 사건들 중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법원장에 의해서 이제 지정이 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5가지의 조건이 그 경우에 있는데 첫 번째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거나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이거나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또는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서 이제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그게 뭐지? 어떻게 우리가 연루되고 있고 이 법적인 투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의 과정에서 저희도 계속 이 소위 말하는 현행 법질서의 체계나 그 언어들을 좀 학습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넘겨주세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분들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저희도 많이 의견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게 이 기업의 재산권과 또 이 직접 행동을 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 표현의 자유 등 그 기본권이 충돌했을 경우에 이 재산권이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신성시되거나 이 그 불가침의 영역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재물손괴죄를 무죄로 이제 판결을 내렸던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 특히나 이런 불복종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후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우리 사회에 전달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에 이제 의미를 많이 더 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이 전략적으로 입막음 소송을 하는 경우를 이제 잘 이렇게 이제 헤쳐 나갔다 그런 맥락에서 의의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4년 동안 이 석탄발전소 한국 정부와 기업이 석탄발전소 짓는 거에 대한 반대를 했지만 저희가 4년 동안 치열하게 재판을 치르는 동안 석탄발전소 건설 기업들은 또 성실하게 석탄발전소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삼척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지어진 석탄발전소가 이제 가동 중이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붕왕 저희가 이제 반대했던 베트남 핫딘성에 있는 붕왕2 석탄발전소도 지금 올해 가을부터 이제 상업 운전을 1호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엄연한 현실이고 저희가 이 기후불복종 재판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 또 어떤 경험을 했나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또 직면해야 하는 마주해야 하는 기후위기 현실은 어떤 걸까?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언어들을 발굴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언어들을 발견했지만 저한테는 계속 이제 또 갈증은 어쨌든 이 공고한 기존의 법체계들이든 그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설득해내고 우리의 세계가 더 이렇게 확장되고 전염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행동 이후 또 재판 투쟁 이후에도 결국에는 그 강원도 저희가 베트남에 가지는 뿌리 내리진 못했지만 강원도 삼척에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에서 이 조기 폐쇄에 대한 문제나 또 이 석탄 발전소와 또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굉장히 그 중공업을 발달한 일제강점기 직후부터 이제 발달한 도시인데 이 공간이 어떻게 생태 전환이 가능할까? 그냥 석탄 발전소만 끄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징적인 맥락에서도 이 운동의 의미를 좀 보면서 저기 계시는 수아님과 제가 이제 올해 1월부터 삼척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멤버들도 오가면서 이제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지구법학과도 얽혔지만 저희 운동을 함께하는 멤버들 구성원 각각의 삶들과도 이제 긴밀하게 얽히게 됐어요. 그래서 청현님이랑 저 같은 경우가 초창기부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직접 행동의 피고이자 피고인으로서 지금까지도 긴급행동 활동 멤버로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활동했을 때 초반만 해도 정말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드릴 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게 그 2020년 초만 해도 네이버에 기후위기 치면은 몇 페이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개념이나 인식 자체가 우리 사회에 많지 않았었고, 그렇게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어떤 그 절박함과 그 어떤 답답함이 되게 그 선명한 직접 행동을 좀 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단체 안에서 돌봄과 공동체라는 그 관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정한 멤버들이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계속 이어가고 언어를 빚어가고 삶으로 대안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영역은 또 다른 어떤 요구되는 이 운동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확실히 이제 기후 문제나 에너지 또 정치 의제의 전공이나 배경 지식이 많은 좀 적극적인 소수가 좀 끌고 가는 형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겪은 아픔들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취약함을 드러내고 그거에 좀 우리 사회가 함께 응답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내어주는 멤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나 그 결들, 문제의식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너무 전문적이고 에너지를 충분히 잘 내고 활동하시는 단체들은 많고, 저희 단체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단체가 왜 모였는지 이제 구성원들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좀 그런 공동체 형식으로 지향을 하게 좀 되었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은 이 기후위기라는 것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위협을 받을까도 있지만, 저는 저한테 당연시되는 이 세계의 현실 또는 주어진 어떤 특권들이 어떻게 이 기후위기 앞에 무뎌질 수 있고 사회적인 불의 앞에 제가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절감했던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그 책임감이나 좀 더 내가 혼자 이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고 나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데, 그게 그냥 단절로 또는 회피로 귀결되는 방식이 아니려면 결국에는 서로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언어나 집단적인 어떤 모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산중공업 또한 저희가 치렀던 재판을 통해서 본인들은 이 국가의 경제에 기여하고 기업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굉장히 그 절박한 사업일 수 있겠지만, 저희랑 이렇게 깊이 연루가 되면서 본인들의 사업들이나 활동들이 지구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기후위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어진 시간이 좀 한정적이긴 한데 이따 집담회 때 좀 말씀드리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 재판을 치르는 과정에서 라다 드수자님이라는 분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분과의 인연도 너무 저희한테는 그 지구법학이라는 언어로 만나진 않았지만 너무 깊은 인연과 저에게도 많은 배움이 되었어서 꼭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 생태법인에 대한 이제 얘기도 들었지만, 제가 라다드 수자님을 통해서 들었던 제가 많이 배웠던 배움은 그 기존의 법인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현행 법 체계에서 합법화되고 정당화되는 학살이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괴든 훼손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합법화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메커니즘을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생태법인에서 말하는 법인의 개념은 아니고 오히려 기업의 책임을 많이 이제 무효화해주고 권리를 이제 무한대로 거의 이제 보장해주는 그 법인의 개념을 봐주시면 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현행 법 체계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왜 문제인지라고 했을 때 좀 막연했던 지점들이 이 법의 그 역사나 그 기후 생태 위기 앞에서 이 법인이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누리고 있는 무한한 특권들이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이런 장소 기반 공동체로 재환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과 접근이 저한테는 전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4년간의 많은 이제 우여곡절과 배움들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게 너무 부족했을 것도 같지만 다시 한번 귀한 기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집담회에서도 계속 더 문제식들 공유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뭐지 아까 그 연명했던 그 문구들 보면서 이거 내가 쓴 건데 하시는 분들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좋은 발표였고요. 이따가 또 집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많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녹색연합 그린 프로젝트 팀에 있는 황일수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컨퍼런스 자연의 권리 이거 총괄 기획도 하고 계시고요. 저 못다한 얘기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황일수 활동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녹색연합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연 생태 운동, 이제 해양과 육지 생태 운동을 하고 있고 기후 에너지 운동도 하고 있고 뭐 정책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그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또 캠페인을 또 주로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녹색연합에서 지금 10년째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 이제 캠페인이랑 뭐 이런 디자인, 촬영, 홍보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경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환경운동과 이제 자연의 권리 저희 녹색연합이 약간 지내왔던 그런 소송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좀 같이 좀 진행했던 생명의 이동권 캠페인과 자연의 권리 캠페인을 이제 소개해 주면서 이제 저희 녹색연합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자연의 권리를 시민들이랑 같이 소통을 해왔는지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연의 권리 캠페인을 할 때 그 뉴질랜드 타라나키 산이 올해 이제 1월에 생태보민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산을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요 라이츠 오브 네이처는 그 이제 저희 자연의 권리 캠페인을 하면서 이렇게 티셔츠와 모자에 있는 요 로고로 그대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로고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먼저 이제 녹색연합이 이때 이제 천선산 관통을 하는 그 경부고속철도를 할 때 전국 행동에 이제 들어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자연의 권리 소송이죠.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2003년에 소송이 됐는데 이게 2002년 그 9월달에 정부가 이제 천성산을 지나가는 제2단계 경부고속철도 사업에서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원래는 이제 노선 백지화가 공약이었지만 그걸 이제 기존의 노선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지율스님과 녹색연합 공동 대표인 이제 박그림 선생님도 같이 단식 농성을 하고 계셨는데 이 공약 파기로 인해서 큰 반발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해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지만 이제 원고를 이제 천성산 꼬리치레 도롱뇽을 이제 하고 꼬리치레 도롱뇽이 원고를 했던 이유는 천성산의 22개의 늪지와 12개의 계곡 중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면은 7수인 환경 지표적인 도롱뇽이 많은 큰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원고로 했었고 피고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으로 해서 국내 첫 자연의 권리 소송이 진행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녹색연합이 당시에 그 천성산 지역에서 이제 환경영향 평가서랑 그 2003년에 있었던 정밀조사서를 분석을 했었을 때 많은 이제 법정 보호종이 많이 누락이 된 것들을 확인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가서 이제 뭐 조사를 했을 때는 수달이나 팔색조 같은 법정 보호종이 30조 종이나 많이 있었었고 식물종도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이런 환경 영향 평가서와 정밀 조사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공사는 금지가 돼야 된다라고 부당하다라는 걸로 해서 가처분을 했지만 기각이 됐죠. 왜냐하면은 자연물인 도롱뇽 원고는 당사자의 능력이 불인정되고 환경 훼손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자연의 권리 소송은 기각이 됐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 환경단체에서 얘기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이제 생명 가치의 중요성을 이제 환기를 시켰고 그때 진행했던 담당자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국가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단체에 와서 자문을 많이 구했다고 해요. 어떻게 국책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그래도 소송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황금박쥐, 충주 황금박쥐 그리고 군산 화력발전소에 검은머리 물대새 같은 것도 그 자연물도 이제 소송을 진행했지만 저희 이제 녹색연합이 2010년부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3차 노선으로 해서 오색 케이블카가 진행됐었을 때 2015년도에 이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설악산은 천연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현상 변경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당시 2016년도 12월 말에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설악산에 대해서 현상 변경 심의를 했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분들과 이제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그 경복궁 옆에 그 추운 겨울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모여 있다가 부결 입장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제 중지가 된다라고 막 전부 다 이제 환호하고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듬해인 이제 양양군청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이제 청구를 해서 문화재청이 이렇게 행정을 진행했던 거는 부당하다 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가 계속 부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다시 그거를 이제 승인을 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가 다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또 많은 대응 활동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동물권 변호사 모임 PNR과 함께 원고를 사냥 28마리 로 하고 후견인은 저희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신 박그림 대표님을 후견인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했지만 역시 원고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뭐 당사자 능력이 불인정됐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의 이런 자연물을 가지고 원고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사회적 관심을 계속 끌었었고 법적 주체 범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재확산되는 계기가 계속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설악산 눈이 많이 왔을 때 사냥을 찍은 건데요. 사냥은 일단 천연기념물 217호이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고로서 좀 저희 이제 사냥 모의법정 갈 때 박태영 교수님께서도 이제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조금 원고로서 저희 모의법정에서는 원고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냥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만나서 연결이 됐던 거죠. 어쨌든 연결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어쨌든 이 설악산을 막기 위해서 이 사냥은 지금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적인 연결이 이런 운동적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녹색연합은 이런 소송 말고도 생명의 이동권이라는 생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권리를 보장하는 캠페인을 2015년 16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육지, 강, 하늘 이렇게 세 가지의 생명에 이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넘겨주세요. 그 물고기 이동 캠페인이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4대강 사업이나 이런 인공 구조물로 인해서 해천 생태계가 많이 단절이 되고 특히나 여기 이제 사진은 남대천에서 이제 올라오는 황어들인데 이 보에 막혀서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산란장에서 그 알을 까고 다시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 바다로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올라오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바글바글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알도 그냥 저기 밑에서 어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알을 낳게 돼서 그런 장면들을 또 저희가 확인을 했었었죠. 이게 이제 전국에 당시에 이제 이게 2018년도가 그때 이렇게 조사를 했었을 때는 인공 구조물 중에서 어도 설치율이 15%인데 그 어도에서도 37% 정도만 물고기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고기 4대강 사업을 바탕으로 일단 진행을 했었던 거지만 일단 물고기 이동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도 있고 그런 데에서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에
있는 공주보에서도 지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캠페인을 세계 물고기 대회를 했었고, 이때 당시에 현수막을 보면 이제 금강 보수문 전면 개방하고 물고기 동권을 보장하라. 당시에 이제 4대강 사업으로 뭐 큰비리끼벌레라든지 녹조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은 4대강에 많이 퍼져 있었었고, 강은 강대로 흘러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거는 계속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아래는 이제 한강에서 이렇게 많은 인공 구조물을 넘어가면서 겪게 되는 것들을 하나의 이제 퍼포먼스를 이렇게 진행했던 캠페인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늘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새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방음벽이나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가 연간 한 8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새 시각 구조상 이렇게 양쪽에 달려 있는데 옆에 있는 천적들은 잘 알아볼 수 있지만 앞에 이제 투명 유리창에 정면에 있는 것들은 잘 장애물로 이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지어졌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명 방음벽이 투명하게, 네, 투명 방음이니까 투명하게 돼 있는 유리로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워낙 많이 이렇게 건설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 보시면은 이제 세로 5cm 그리고 가로 10cm 정도의 점들이 이 투명 방음벽에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새들이 여기를 이제 장애물로 인식하고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충동발찌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이 스티커를 부착한 곳에는 조류 충돌이 이제 90% 정도 감소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죠.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친구 모집을 해서 이제 여러 시민들과 함께 충남에 있는 서산 지역과 네,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많은 이런 도로벽들에 있는 곳들에 이제 충돌 스티커들을 계속 붙이고 있는 작업을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게 이제 10년 참마를 바탕으로 이런 새 충돌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2023년도에 야생생물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인공 구조물에는 이제 동물들이 인공 구조물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의무적으로 개정이 됐었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이제 강제 조항이나 그런 처벌 조항이 없어서 지자체들이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올해 6월까지도 지금 새친구 10기까지 지금 시민들이랑 같이 충남 지역으로 좀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도로벽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것들이 뭐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제 정책적으로도 계속 지자체들이 의무적으로 이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KCC에서도 뭐 세이버즈라는 유리창으로 해서 처음부터 유리창에 이렇게 점이 찍혀 나오는 제품도 개발을 하고, 현재 그래도 이 충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드킬 캠페인입니다. 저희 녹색연합이 예전부터 도로 중복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 이제 도로들이 우리나라에 뭐 11만 킬로미터 이상이 돼 있습니다. 11만 킬로미터 이상이 돼 있고, 저희가 1km 면적당으로 보면 그 안에 도로가 한 개씩은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 반경이 이렇게 적은 거는 1km 미만일 수도 있지만 넓은 거는 이제 1km가 훨씬 넘어가는 야생동물들도 많고, 또한 그 이제 어미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있던 서식지에서 계속 벗어나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태축이 단절이 되고 서식지가 단절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동물들이 계속해서 도로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로를 안전하게 이제 건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네, 로드킬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담당으로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저희 중간에서 이제 혼자서 저렇게 찍었습니다, 사진을. 근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로드킬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로드킬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종이 어떻게 많이 발생을 하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그 동물에 맞춰서 생태 통로를 건설하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과학의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희 녹색연합과 저기 이렇게 앱 개발자분들과 같이 이런 어떤 캠프에 참여해서 이 로드킬 굿로드 앱을 개발을 해서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가지고 저기 왼쪽 상단이 이제 남한산성인데 저희가 남한산성과 MOU를 맺어서 남한산성에서 로드킬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렇게 뭐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로드킬 다발 구간이라는 표지판도 설치를 했고요. 그게 이제 캠페인이 좀 잘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국립생태원 쪽의 박사님이 우리도 이렇게 앱을 개발하는 시기였는데 녹색연합이 이렇게 괜찮은 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 데이터 시스템을 저희가 현장에서 그 사체를 찍고 이제 전송을 누르면 그게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로 해서 인터넷 지도상으로 위치가 표시가 되고 그 위치에서 이제 동물 종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사진까지 이렇게 보관되는 거라서 이게 자료가 계속 쌓이면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물이 많이 죽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버랑 그것들을 이제 환경부로 이관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민 캠페인으로 가면서 이제 환경부랑 국토부, 국립생태원, 한국도로공사가 다 같이 협력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도로 관리의 주체는 국토관리청이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국토관리청의 도로관리원들이 이것들을 이 앱을 사용하면서 로드킬 사체들을 찍어주면 전국적으로 로드킬이 도로에서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환경부의 데이터에 쌓이면서 그것들을 이제 국립생태원이 어느 지역이 많이 쌓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모두 다 이제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로드킬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 동물에게도 좋지 않고요. 동물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망 사고도 계속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이때 환경부랑 국토부는 사실은 조금 대척돼 있는 이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해에는 이제 굿로드 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제 단위들이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자연이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다면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제가 총괄이면서 기획을 하면서 자연의 권리 캠페인을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녹색연합이 얘기하고 있던 거는 이렇게 자연의 권리 이런 생태범위 지구법학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뭐 백두대간이라든지 사냥 보호 활동 어떤 뭐 해양 보호 활동 연산호 보호 뭐 이런 다양한 생물종에 대해서 보호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말을 자연의 권리 캠페인으로 지정을 하고 진행했지만 녹색연합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의 어쨌든 보면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조금 모아서 활동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연의 권리를 저희 녹색연합 측에서 조금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이후에 지나갈수록 좀 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지구법학과 생태법인에 조금 더 맞추는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후위기나 뭐 이런 시대에 저희가 이제 자연의 권리 이런 자연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조금 증진하고자 녹색연합에서 지금 3년 동안 조금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고요. 요 지금 장면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자연의 권리 캠페인은 총 3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린 컨퍼런스 자연의 권리 이제 시리즈로 지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올해 지금은 이제 12월 20일 날 이제 줌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나 괜찮으시면 네, 줌에서 진행하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3년도에는 야생하다라는 이름으로 좀 더 우리가 녹색연합 해왔던 야생의 전문가들 그리고 그 자연은 어떤가, 그 자연이 어떤데 어떻게 해서 이 자연에게 권리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우리 정인준 변호사님께서도 오셨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자연의 권리를 주제로 또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자연을 지키는 틀을 바꾸다라고 해서 올해는 이제 해외 연사들을 모시고 20일 날 목요일 날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나탈리아 그린 간 사무처장께서 오셨는데 저희도 지금 섭외를 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유심히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할까 어떻게 하실까 한번 열심히 보긴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자연의 권리는 지금 정의점 변호사 우리 김왕배 대표님도 작년에 이제 오셔가지고 기조 강연을 좀 하셨었고요. 그 2년 동안은 이렇게 뭐 조금 큰 강연장에서 이렇게 대중 강연이고 일반 시민들에게 자연의 권리라는 개념을 알리는 그런 행사라서 대중 강연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첫 해에도 좀 많이 오셨었고, 그래서 한 2년간 한 4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미국, 뉴질랜드, 북아일랜드, 에콰도르 등 해외 연사를 초청해서 줌으로 강연을 하는데 지금 약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 250여 명 정도가 줌으로 신청을 했고요. 좀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자연의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리는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계 활동으로 얼마 전에는 동물권에 대해서 그 강연을 했었고, 또 자연의 권리 선언문도 작년까지 이렇게 좀 이런 선언문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캠페인에서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자연의 권리 퍼포먼스 공생이라고 해서 작년 환경의 날 그리고 올해 생물 다양성의 날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설악산에 있는 산양 그리고 금강 사대강에 있는 흰수마자 그리고 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저어새 그리고 뭐 가덕도 신공항의 상괭이 그리고 연산호 뭐 이런 식의 이제 각 팀에서 그렇게 이제 나눠서 그들의 권리를 이제 온몸으로 표현하고 이제 동식물의 법인격을 부여를 촉구를 하는 그런 이제 게릴라성 서울에서 진행했던 퍼포먼스인데요. 이때 이제 이게 연도가 좀 잘못됐는데 2024년도에는 26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 올해는 이제 47명까지 좀 크게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했지만 이게 국립현대무용단의 이제 리허설 전문 디렉터이신 분들이랑 여기 양쪽에 계시는 전문 무용수 분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연습을 3회 정도를 참여를 해서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반 정도가 이탈을 했고 마지막 이제 47명 그래도 굉장히 큰 인원이죠. 이 인원들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좀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참가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내가 사냥이 돼 가지고 사냥을 표현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알게 됐고 이런 후기들을 너무 좋았다라는 후기들을 보내주셨는데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퍼포먼스의 백미는 이렇게 광화문 사거리 일대를 인간이 안전하게 이동한 거리를 보장하는 횡단보도를 네 발로 걸어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었는데 이때 뭐 많은 기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촬영도 하셨고 이렇게 네, 요 진행을 했는데 요거 그냥 짧게 제가 한번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1분 정도 영상을 편집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정말 짧게 잘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의 권리 퍼포먼스는 그래도 조금 언론의 주목을 좀 받으면서 자연의 권리라는 이 이름 자체도 그래도 좀 이렇게 내보내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현재 제작 중에 있는데 자연의 권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의 어쨌든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는 저희가 3년 동안 자연의 권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이렇게 넓혀보자라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캠페인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뭐 생태법인을 이제 제2의 제3의 생태법인을 좀 지정을 해서 여러 단체와 연대해서 조금 이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을 좀 진행하고 싶은데 그거는 정말 먼 후의 얘기고요. 현재는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한 시민들이 조금 더 이런 개념들을 좀 잘 볼 수 있게 영상 매체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고 올해 4월에 이제 뉴질랜드 왕가누이 강이랑 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타라나키 산을 방문을 해서 이 생태법인이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관계자를 인터뷰를 하였고 원래는 이제 제주 남방 큰돌고래에 관련된 전문가 및 그리고 지구복합 연구자 우리 박태영 교수님이랑 또 강금실 대표님도 인터뷰를 좀 마쳤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때 여기는 이제 왕가누이강이고요. 제가 이제 드론으로 날려서 촬영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왕가누이강에 갔고 이제 타라나키 산을 이제 생태법인에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제 시민들과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계들을 앞으로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인상 깊었던 얘기들은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봤던 이제 타라나키 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에그몬트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백인들이 땅을 이제 진행할 때 에그몬트 경이 그 지역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서 그 산 자체가 에그몬트 국립공원인데 그 현재 타라나키 산이라고 하는 타라나키는 예전 뉴질랜드 그 지역에서부터 계속해서 사용했던 언어였어요. 근데 그게 타라나키 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거기 에그몬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에그몬트 지역을 하겠다라는 주민과 타라나키를 사용하는 그 원주민과의 약간의 그런 대척점이 조금 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잘 녹여서 진행해야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왕가누이 강은 정말 그 마오리족이 오랫동안 정말 수도 없이 이렇게 싸움을 해왔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게 여기가 지금 왕가누이 지역에서 한 20km 정도 와가지고 찍은 뷰포인트 있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또 국립공원까지 또 몇십 킬로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왕가누이 강 주변을 계속 촬영을 했었는데 현재 보이시면 이제 왕가누이 강 주변으로 여기가 이게 아마 인터넷에서 이게 뷰포인트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장면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농장이 있고 여기 집들이 있고 농장이 있습니다. 이 왕가누이 강이 왕가누이 지역부터 이 위에 국립공원으로 들어가기 전까지가 전부 다 이렇게 백인들의 농장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물론 오폐수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선주민들 그리고 또 왕가누이 이 마오리 부족들은 얼마만큼 이 강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음에도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걸 이제 권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을까? 왕이탕이 조약으로 인해서 그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해와 이런 것까지 얻어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왕가누이를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인 단계까지 이뤄왔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오리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왕가누이 강 자체가 이게 자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혹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절대 홍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주민들은 왕가누이 강은 그대로의 강이고 이것들은
그냥 강 자체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인간의 그런 상황에서 이게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홍보는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단지 이 자연의 권리로서 인정을 받고 이게 강이 강 자체로서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서 이걸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현재 교육과 홍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구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왕가누이 지역에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 백인 분들이랑 이렇게 저녁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 백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은 강이고 바위는 바위지 어떻게 강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냐. 여기 지금 왕가누이 강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생태법인으로 된 것은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 한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왕가누이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지금 자연의 권리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얘기들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현지 이해관계자의 소통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또 이 남방 큰돌고래를 촬영하면서 거기에 있던 수많은 관광 선박들 그리고 양식장들 그리고 해안보호구역 외에 있어서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과 이 남방 큰돌고래가 실질적으로 생태법인으로 지정이 됐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생태법인으로 잘 지정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방 큰돌고래는 이제 현재 체계적인 과학 데이터 축적이 좀 필요하다라는 현지 연구자들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큐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현지 이해관계자 및 주민과의 소통이 좀 굉장히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굿노드 사례를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사례를 드리자면 어쨌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이제 기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방 큰돌고래 개체수라든지 서식지가 지금 현재 그 인터뷰를 했을 때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체수와 서식지가 정확하게 파악된 이후에 얘네들이 어떤 그 위치에서까지 우리가 어떻게까지 보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촘촘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해관계자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도 그 제주특별법에서 이제 위성공위원이 작년 12월달에 발의하신 그 개정안을 보면 이제 생태법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근데 좀 약간 의아했던 거는 그 361조 2에 보면 도지사는 생태법인을 지정하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 게 이게 과연 맞는 조항일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도지사가 이거를 취소할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뭐 사망에는 지역 주민과에게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회는 이제 이렇게 시민과 연구자 단체나 이렇게 뭐 시민 단체 1명 누구 1명 해서 위원회 10명을 구성한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안에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기존에 했었던 이런 시민과의 소통과 캠페인적인 요소들이 좀 기반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충분히 더 많은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잘 돼야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하자면은 그래서 정말 좋은 쪽으로 제주 남방 큰돌고래 1호가 이제 생태법인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물론 그런 부침은 많겠지만 우리나라 지자체의 특성상 이게 좋은 쪽으로 이게 딱 보이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우리 지역은 여기가 생태법인으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많겠죠. 우리 작년 이제 작년 자연의 권리 그린 컨퍼런스 때는 이제 고래와나 촬영 감독이신
이제 감독님께서 와서 얘기를 하셨을 때는 이렇게 고래를 이제 보러 갈 때 이제 매일 한정된 인원이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거 뭐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보빈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런 관광 선박들이랑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걸 허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완전히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완전 다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걸 촘촘하게 잘 해야 되는지 그게 잘 됐으면 전국적 확산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법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이제 시민의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 수 있게 많은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다. 그래서 생태보험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제도적 논의나 이런 시민들 간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약간 이제 이런 전국의 이런 재개발이 아니고 그냥 개발 사업에서 약간 공존으로 하는 패러다임이 조금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네 마치겠습니다. 전망을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발표 바로 들으려고 하는데요. 사단법인 동물의 방 물결 대표이신 김도희 변호사님께서 지구 공동체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도희입니다. 아까 한 2시 반쯤 도착해서 정말 뭐 호주 얘기부터 다양한 정말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듣고 특히나 이제 이런 단체들 이제 사례를 들으면서 정말 저도 많이 이제 배웠는데요. 동시에 나 망했다 이런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이 세션에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너무 잘못 파악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발제가 사실 이런 얘기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단체 이제 소개도 하고 활동도 소개도 하고 이제 소송이나 뭐 이런 뭐 캠페인 액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좀 지구법학이랑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써먹고 앞으로 또 많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주제가 다종이 그러니까 얽힘의 존재라는 것을 듣고 제가 좀 약간 잘못 핀트를 좀 잘못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또 다음 뭐 이따 만담 시간이나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구법학과 다종공동체의 헌법적 상상력이라는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고 방금 소개해주신 대로 동물의 방 물결이라는 그 동물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상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그리고 이제 민변의 환경보건위원회의 동물권 소위원회에서도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이제 인류세 얘기. 오히려 지질학회보다는 정말 뭐 인문 철학, 뭐 사회 과학, 예술계 이런 쪽에서 훨씬 폭발적으로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회자가 되는 뭐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주류 법학이나 이제 주류 사회 담론에서는 아직도 이제 많이 이제 뭐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사실 그거는 제가 이제 소송을 하면서도 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새만금 소송 뭘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면서도 항상 좀 이렇게 부족함으로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에는 어떤 자연물 또는 이제 동물이 여전히 어떤 소유물, 물건, 상품, 재산의 그 지점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지구법학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희한테 큰 어떤 근거, 뒷받침,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민법 개정 운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민법은 이제 그 민법 98조에 동물, 이제 자연물 같은 경우는 유체물이라고 해서 물건으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뭐 제3의 물건이 아니라라는 비물건으로서의 법적 지위 혹은 뭐 감각을 가진 생명체, 이런 수준으로의 민법 개정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법원행정처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원론의 법 체계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법 체계에 이런 혼란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항상 신중 검토해서 사실상 반대를 하면서 대법원 이런 데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좀 지지부진한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이제 저희는 이제 지구법학적인 개념들이나 가치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얽힘의 존재들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저한테는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인 게, 뭐 제가 뭐 단체 활동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변호사이고, 그래서 법적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그 문화인류학을 또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문화인류학 중에서도 다정인류학이라는 분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과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만나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 얽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탱글먼트. 그리고 그 얽힘 이후에 우리는 얽혔다는 거는 이제 알겠어. 그런데 이제 그 얽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학문이라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지구 법학적인 생각과 많이 이제 또 얽히여 있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인탱글드. 항상 이제 뭐 그러면서 뭐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생태적 정의라는 개념으로, 혹은 뭐 다종의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다종 정의라는 개념으로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을 지금 말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참, 그러면서 이제 생태적 정의에 대한 뭐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공존의 책무라든지 뭐 헤러웨이가 얘기하는 어떤 그 리스판서블러티, 리스판스 반응하는, 응답하는 것, 그리고 어빌러티, 그 능력, 그래서 응답의 능력으로서의 어떤 그 공존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그 다종인류학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고, 사실 그게 지구 법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다종인류학이라는 것이 다종민족지라는 그 기술 방법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인류학이라는 것을 뭐 다양한 생명체들의 삶이 정치, 경제, 문화적인 힘을 구성하고, 또 반대로 그 힘에 의해서 구성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제 기술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간 사회 문화 제도 속에서 또 비인간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뭐 그런 그 기존의 뭐 구조적인 그 인류학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아까 세계 짓기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그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세계를 짓는 관계의 장면들을 포착하고 기록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 법학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넘겨주시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송해요. 준비한 건 너무 재미없고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그런 이제 응답의 정의로서의 다종 인류학과 뭐 지구 법학이라고 했는데 동물권적 측면에서 그것을 이제 다시 살펴보면 사실 뭐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피터 싱어 동물 해방이라는 어떤 동물 운동의 바이블을 썼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 이후로 많은 얘기들이 70년대에 이제 나왔던 사람이니까 그 이후로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 이제 그 진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고 탐리거는 동시대에 이제 있던 사람인데 어떤 칸트의 의무론 같은 것을 받아서 정말 동물을 하나의 삶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인간과 어느 정도 그 동등한 수준의 일부 권리에 있어서는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좀 역할을 한 이런 사람들이 좀 그 동물 운동에서의 어떤 현대적 지평 좀 그 추동하는 힘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네, 넘겨 주시면 그리고 지구 법학도 이제 당연히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넘겨 주시면 그래서 이런 생태적 정의 운동까지도 사실 지구 법학에서도 생태적 정의 얘기를 하지만 아까 호주 얘기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호주가 아무래도 이제 자연이 굉장히 그 광대하고 다양한 그 인간 동물, 인간 비인간 관계적인 그 장면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호주에서 이런 다종 인류학이나 다종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주에 있는 호주의 학교에 있는 분들, 연구자 분들의 논문을 많이 읽고는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생태적 정의, 다종 정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 이제 동물의 권리를 얘기할 때는 동물의 권리가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그냥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의 권리로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권리로서 논해지고 있고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공존의 책무를 지는 존재로 이제 이행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좀 또 이제 만나는 지점들이 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넘겨주시면 네, 이것도 그냥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다종 인류학이기는 하나 두 번째 보시면은 뭐 또 요즘에 뭐 신유물론이라든지 뭐 관계적 사변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존재론적 전회라는 큰 그 담론의 자장 안에서 계속해서 뭐 인간 너머의 지리학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특히나 한 2000년 전후로 이제 탄생한 그런 새로운 학문들. 새로운 학문이라기보다는 그 학문에서 나온 새로운 분기된 그런 학문들이 정말 이거는 생존의 문제, 실존의 문제로서 등장하는 그런 학문들이 많고 그것들이 좀 그 수렴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좀 동양의 세계관, 연기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사실 서양의 이원론으로 이제 뭐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나누고 뭐 주체와 객체를 나누고 이성과 비성을 나누는 그런 이원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반성에서 이제 이론론 또 과거에 뭐 아까 스피노자 얘기도 해주셨지만 뭐 스피노자라든지 니체라든지 최근에는 뭐 헤로이나 라뚜르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론론적인 얘기들 그것이 어떻게 동양 사상으로의 회귀라고도 얘기를 많이들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게 이제 회귀라고는 생각 하지 않고 어떤 반성적 고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면 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강 얘기들 좀 할까 했는데 너무 이제 앞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굳이 제가 뭐 강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강이 44개라는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아서 이제 다음에 어디 가면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집합체로서의 자연물의 권리를 부여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동물 그 개체의 그 법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판례라든지 뭐 입법 같은 것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이제 이런 운동으로서
법 운동으로서도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거는 박태현 선생님의 논문을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는 뭐 이렇기는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자연물 소송, 자연물이 청구인 내지 원고로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는 거의 유일한가? 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아까 그 도롱뇽 부터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그 주로 이제 행정소송의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제 이게 헌법소원에서는 저희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헌법의 어떤 정치성 그리고 헌법의 개방성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헌법은 조문이 다 국민은으로 주어가 그렇게 시작되지만 사실 국민이 아닌 자들도 아닌 사람들도 이제 헌법적인 판단을 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청구인 적격을 좀 굉장히 다른 소송에 비해서는 좀 더 넓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거나 아까 이제 아까 황금박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황금박쥐 소송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황금박쥐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사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소송에서의 고래들은 특정할 수 있는 개체들이 분명히 있다.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이 개체들이 청구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뭐 고래 연구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 자료를 받아서 특정한 그 164개체의 고래들을 청구인으로 이제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지구법학 그 학회원분들의 연구 자료들을 많이 읽으면서 어떤 헌법에서 지금 뭐 평화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헌법 전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인간답게 살 권리 그리고 당연히 이제 환경권 뭐 이런 그 조항들에서 그래도 이제 지구법학적인 해석으로 뽑아낼 수 있는 영역들을 가지고 와서 서면을 짜서 제출을 하고 그것이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사실 2023년 하반기 이후로 진행이 안 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소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뭐 동물 관련한 소송들 동물이 직접 원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은 이제 꽤 있습니다. 넘어가실까요? 네, 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예, 이것도 그냥 다 보여주시죠. 나머지도. 네. 그리고 제가 그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생동하는 물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전 사진, 네네. 저는 이제 이 이미지들을 좀 생동하는 헌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저희가 이런 뉴문 생추어리라고 달뜨는 보금자리라는 그 동물 생추어리, 구조동물 생추어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오전에 그 생추어리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오는 길인데 이런 저희가 구조한 불법 농장에서 구조한 소들 5명이 강원도 인제에 자리를 잡아서 보금자리에 살고 있고 저희 소들이 그 사료를 먹지 않거든요. 건초를 먹는데 건초를 먹으면은 냄새가 안 나고 똥에서 냄새가 안 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 경축 그 농업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잘 발효시키면 그게 두엄이 돼서 그걸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 소들이 좋아하는 이제 간식을 한번 키워보자라고 해서 양삼을 심었어요. 그 두엄으로 그렇게 해서 심었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심어놨더니 그 안에서 또 다른 미소동물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 두엄이 있지만 이제 그 안에 이제 수많은 미생물들과 흙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것을 그냥 시골 가면은 소가 있지, 뭐 거기 뭐 벌레 많지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다시 이제 좀 재전유한다라는 의미로 어떤 좀 의미 부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어떤 다종의 얽힘과 순환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저는 이게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지구법학
지구법학적인 어떤 생동하는 헌법의 모습이 아닌가, 활자화된 헌법이 아니라 실제 이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지구법학에 지향한 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런 뭐 지구법학도 얘기하고 뭐 제가 다중인류학 다른 것들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뭐 동물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동물에게까지 이걸 거리를 확장하자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인류학도 그렇고 지구법학도 그런 의미를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로 구성하는 세계 이런 것들로 법은 이 세계를 구성한다, 설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다종적인 얽힘, 다종적인 돌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어떤 정동, 어펙트라고 말을 많이 하는 감흥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정동과 돌봄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동물 운동은 비인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그 감각을 회복하는 일. 우리가 이제 입법을 통해 소송을 통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이런 환경들 그 생추어리라든지 이런 이색적인 경관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어떤 정동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뭐 운동과 혹은 법이 우리의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캠페인적 구호를 외치고 어떤 동물 착취를 철폐해야 돼, 뭐 종차별을 철폐해야 돼, 뭐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겨주시면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무리는 이런 지구법학이나 아니면 다중인류학이나 뭐 인간 넘어 지리학이나 뭐 존재론적 전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법으로 끌어올 때 최소한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헌법에 좀 넣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금 그 시민개헌넷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을 다 넣긴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전문이라든지 환경권 조항이라든지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지구법학적인 관점을 넣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넘겨주시고 이것도 넘겨주시고 요 부속 조항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헌법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들 중에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생태소송 절차가 헌법 개정 안에 꼭 들어가야 될 것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태법인 제도 저도 2022년부터 남방큰돌고래 그 생태법인 운동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법인 제도만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생태소송이라는 좀 특수한 절차 같은 것들에 아무런 지금은 뭐 구체적인 방법 절차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의 뭐 사례들을 좀 활용을 해도 좋고 혹은 뭐 한국에서의 어떤 좀 특수성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금 더 뭐 수기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태 소송이나 나아가서 뭐 생태 법원까지 설립할 수 있으면 해상 법원 이런 거 말고 생태 법원 설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비인간 주체의 법적 대리인 제도 뭐 후견인 제도라고 해도 좋고요. 결국 이제 누군가가 이제 대변을 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 체계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 필요한데 이런 감시자와 옹호자 역할을 수행할 법적인 대리인 또는 후견인 제도가 그래도 헌법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민법 바꾸는 것보다 이것도 다 민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민법 바꾸는 것보다 헌법을 바꾸는 게 더 가능성이 더 높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민법 개정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꼭 부속 조항에 들어가야만 할 내용은 아니지만 지구공동체위원회 이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떠올린 건데요. 저희 늘 활동하면서 얘기하는 게 와 진짜 인권위 같은 데가 물론 지금 너무 좀 문제가 많다고 말이 많지만 동물도 인권위 같은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권리 구제하고 뭔가를 청구하고
하는 그런 책임과 구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구 공동체 위원회 가칭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